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정벌과 헬레니즘의 탄생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볼 내용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있어서 공통의 특징이 뭔지, 헬레니즘 시대 철학의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 헬라스 시대의 철학의 과제, 즉 고전 그리스 시대의 철학의 과제는 인간과 사회 속에서 진리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형상과 진료로 볼 것인가? 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으로 보는 이러한 세계관은 전형적인 플라톤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여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로서 이 세계를 파악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할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스 시대, 즉 고전 그리스 시대의 철학의 과제는 인간과 사회 속에서 진리의 문제를 논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요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오면 철학의 관심사는 진리 탐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로 철학적 관심사가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헬라스 시대,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폴리스의 생활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며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진실이고 진리냐, 이런 것들이 철학의 중심적 주제였다면 고전 헬라스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면 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관심사로 철학적 문제의식과 포커스가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 관심사의 초점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주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인주의적인 주제로 철학적인 중심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 헬레니즘을 도래케 하였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폴리스 속에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공통적 주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인적 주제로 이 철학적 관심사 중심 주제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제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주제와 마음의 평화를 찾자는 주제, 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자는 주제는 좀 다른 사상적 경향을 나타내는 주제들이죠. 마음의 평화를 묻는 질문은 인생과 세계에 대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평화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인생관과 어떤 철학적 가치 체계는 아무래도 인간 세상에서 소극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동방정벌 내진 정복으로 말미암아 패망해버린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스인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들어와서 한반도를 수탈하고 우리 국채가 상실되어졌을 때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젊은이들이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았을까요? 몇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뭡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저기 연해주로, 그죠? 만주로, 사할린으로
떠나서 거기서 독립단체를 결성하고 외교투쟁이나 무장투쟁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젊은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저기 이제 이 저 위쪽에 연해주 쪽 그러니까 화북 지역에서 전개됐던 무장투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해를 중심으로 화남 지역에서 전개됐던 외교투쟁이 있었고요. 또 한반도 내에서 그 전개되었던 소위 교육투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내에서 전개된 교육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하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무장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알려져 있던 위대한 인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유해를 모시고 왔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이끌었던 소위 말하자면 그 무장투쟁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약상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의열단, 조선유격대 그죠? 그런 그 무장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북 지역에서 전개됐고요. 화남 지역에서 전개됐던 외교투쟁은 신민의 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중국의 망명을 떠나서 그 난경에서 베이징에서 활동했고 영어와 중국어를 퍼펙트하게 구사했던 그 몽양 여운영 선생이죠. 몽양 여운영 선생과 김규식 선생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망명을 떠나서 반강제적으로 망명을 떠났던 이유는 그 당시 신한청년단 소속의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었는데 그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선 총독부가 날 줄 알죠.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 암살 사건에 신민회가 연루되었다는 그 조작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동자로 지목을 받았던 그 여운형, 김규식 같은 분들이 이제 망명을 떠나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떠났던 곳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화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이 화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외교 투쟁의 아이콘이죠. 그렇게 이제 그 독립투쟁을 했던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좌절 속에서 그죠? 패시미즘, 허무주의와 그 손을 잡고 살아갔던 지식인들이요.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청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이 마음적으로 좌절이 많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있었겠죠. 그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무장투쟁을 했고 외교투쟁을 했고 교육투쟁을 했던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암울한 시절에 허무주의적이고 실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울한 삶을 살아갔던 지식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지식인을 꼽아보라면 여러분 날개라는 그 소설을 썼던 그 이상 시인 같은 분이 오감도라는 시도 썼고 날개라는 대표적인 소설 작품이 있죠. 이상 작가 같은 분들이 그런 좌절 속에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지식인 아닙니까?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망국의 서름을 달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저 술로서 지새워야 했던 비범한 재능을 가졌으나 망국의 한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지식인이죠. 이상 선생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옛날에 그 이상 선생을 주제로 했던 영화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죠. 금홍아라는 영화가 있죠. 뭐 오래전의 영화라서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만은 요새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아마 찾아보면은 금홍아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그 요약한 유튜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금홍아라는 작품이 바로 이상 선생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그 금홍이라는 것은 저작거리에서 유곽에서 술을 팔던 쉽게 말하자면 유곽집 아가씨죠. 근데 그 유곽집 아가씨 금홍이가 바로 청년 이상이 마음을 붙이고 망국의 서름을 달래면서 대화를 나누던 기록에 따르면 그 금홍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 어려운 시절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면서 그녀에게 무슨 망국의 한도 토로하고 자기의 펼치지 못했던 예술적 문학적 이상을 이야기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뭐 술로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깊은 병에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폐결핵으로 그죠? 각혈을 하고 폐결핵을 앓았던 것이요.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폐결핵을 앓고 이제 그 뭐 단명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상 작가가 썼던 날개라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의 자전적인 소설이죠. 그 날개에 나오는 주인공이 결국은 빌딩에 옥상에 올라가서 내 몸에 날개가 돋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날개가 돋아서 그 빌딩에서 날아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뭐 문학적으로 날아 올라가는 거지만 투신해서 그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울한 내용으로 이 날개라는 작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상 선생의 그 자전적인 어떤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명을 건설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아테네 문명을 숭상하는 정복자로서 굉장히 진취적인 인물이지만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야 했던 그 당시 헬라스의 폴리스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죠 어땠을까요? 굉장한 좌절의 경험이죠. 아테네의 시민들과 테베의 시민들과 폴리스 국가의 시민들이 그 알렉산더라는 거대한 그죠 정복자에 의해서 폴리스가 해체되고 정벌당하는 경험은 그 당시 아테네의 지식인들과 그리스 폴리스를 배경으로 한 청년 지식인들에게는 크나큰 좌절과 우울한 삶을 그들에게 안겼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짧은 시기에 거대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신인 줄 알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깊은 병이 들게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워옴을 직감하게 되지요.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아직 어리기만 한 자신의 첫째 아들과 아직 자신의 연인의 뱃속에 있었던 둘째 아들에게 그 거대한 제국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비감해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권력의 의지가 대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 비정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나누기가 힘든 게 권력 아닙니까? 그게 권력이죠. 형제들끼리도 이 권력을 둘러싸고는 권력 상정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죽기 전에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무식한 마케도니아 출신의 3명의 장군에게 이 제국을 3개로 분할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 휘하의 장군들 3명에게 이 제국을 물려줬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알렉산더가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하더라도 이제 도요토미가 그 전란 중에 그 정유재란 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어린 갓난아기 그 당시 뭐 아주 어린 히데요리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히데요리에게 물려주거든요. 왜 자기가 그 건설한 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뭐 섭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세 있는 신하들이 섭정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인데 알렉산더는 그런 점에서는 보통 인물이 아니죠. 어린 자식에게 제국을 물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들에게 이 제국을 물려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장군들이 전쟁에서 뭐 싸움 받기를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인문적 소양이 부족한 무식한 군바리들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명에게 어쨌든 그 제국을 분할해서 3등분해서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헬레니즘 제국을 3개로 나누어요. 유럽권으로 나누고 유럽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아권이죠. 아시아권,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집트권으로 나누어서 3등분합니다. 여기 이집트권은 이제 아프리카권이죠. 헬레니즘 제국을 이제 3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분할하여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권은 안티고누스죠. 유럽권은 이 안티고누스에게 물려주고요. 아프리카권, 이 이집트권은 포톨레미에게 물려줍니다. 포톨레미라는 인물에게 물려주죠. 이 아프리카권, 즉 이집트권을 물려받았던 포톨레미 이 가문의 지원에 의해서 이 아프리카권에서 이 천문학과 수학 등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 지역의 수도로 건설되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다시 말하면 이 그 시리아에서 인도까지를 셀레우쿠스에게 물려줍니다. 셀레우쿠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또 이 아시아권의 수도가 바로 안디오키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셀레우쿠스가 헬라의 사상가들을 데리고 와서 이 궁중에서, 이 안디오키아에 건설된 궁중에서 학술 강연도 시키고 했지만, 이 당시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성, 즉 창조적인 문명은 아니었던 거죠. 창조적인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헬라스 문명, 고대 헬라스 문명을 리바이브라고 이걸 이식하고 활성화시키는 문명이었지, 이 당시 이제 그 창조적인 문명은 아니죠, 사실은. 굳이 창조성을 말하자면 헬라스 문명이 각 지역의 토착 문명과 문화와 결합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색채를 띠게 된다는 의미에서 창조성이라는 측면을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는 헬라스 문화를 숭상하고 따라가려는 문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적인 문명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제국이 세 개로 분할되고 마케도니아의 세 장군들에 의해서 새로운 제국의 질서가 성립되는 격동 철학이라는 것은 만물의 아르케나 진리와 같은 보편 담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철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평화,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그 헬레니즘 철학의 아주 학파를 불문하고 공통의 관심사였던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라스의 그 어떤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 그 알렉산드라는 불세출의 영웅에 의해서 군사적 정벌과 정복을 당하고 폴리스가 해체되는 그러한 그 비극을 맛본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막 북새통에 전랑기고 뭔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느 도시가 정벌당했다더라, 어느 도시가 짓밟혔다더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 세계의 보편 진리가 어떻고 이 무슨 공통 우주의 원리는 무엇이고 이런 걸 따지는 보편 담론이라는 게 이런 시기에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의 내적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저 담론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도피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여러 철학 학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의 주요 철학 사상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는 원래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개인이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개인은 항상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동체주의적인 철학과 문화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야말로 그리스 철학, 헬라스 철학과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공동체 철학이라는 것이 뭔가 흥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가 이제 그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어떤 개인주의적인 맥락에서 문화와 문명이 그 한 뭐 근대 이후에 지금까지 20세기 중엽까지 그렇게 개인주의적 철학과 사상이 지배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개인주의가 빚어지는 어떤 그 극단적 배단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20세기에 소위 그 유럽 공동체도 결성되고 등등 하면서 어떤 그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 너무나 빈익빈 부익부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의 행포에 대항하여 능동적으로 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뭔가 일군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담론이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초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팔려나갔던 책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마이클 샌달이 다루는 중심된 담론이 바로 공동체주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마이클 샌달 자체가 공동체주의자를 자임을 자처하고 자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이제 공동체주의가 흥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 형성되어 그 하나의 철학 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리듬이 있고 뭔가 이 돌고 도는 게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주의의 고대적 전형이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 철학이죠. 폴리스의 철학은 공동체적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란 도시국가를 운용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그리고 그러한 공통의 담론으로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논구하는 어떤 공동체 철학의 고대적 전형이 바로 고대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폴리스 철학이죠. 헬라스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인하여 국가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져갔고 거대한 국가의 규모는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묘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뭐 도시국가 때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아고라에 모여서 바로 직접적으로 토론해서 의제를 결정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구축했던 이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제국이거든요. 이런 제국에서 개인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묘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국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폴리스의 해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개인주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철학의 중심 주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헬레니즘 철학의 공통점은 바로 아타락시아라는 거예요. 아타락시아라고 그러죠. 아타락시아. 헬라스말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아타락시아라고 그러죠. 아타락시아. 이걸 이제 뭐 마음의 평화죠. 마음의 평화. 내면적 평화라고 합니다. 내면적 평화죠. 내적 평화, 이 아타락시아를 지향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공통적인 지향점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하고 에이레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이레네라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내면적 평화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 헬레니즘 철학의 공통된 주제, 학파를 불문하고 공통된 주제는 바로 아타락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평화를 철학의 주제로 삼아서 철학을 펼쳐나간 여러 학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학파를 꼽아보라면 키니코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니코스 학파는 키니코스 학파대로,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 학파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대로 이 아타락시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갖고 그죠? 철학적 논의와 담론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오 플라토니즘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네 개의 주요 철학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학파를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바로 아타락시아, 내면의 평화의 문제죠. 이것이 학파를 불문하고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지배했던 공통의 주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키니코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레니즘 시대 철학의 공통적 특징과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주요 철학 학파들이 어떤 학파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이 학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 철학 수업의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여기가 1년 조금 지났는데 4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 403명, 404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제 철학은 남녀노소가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로서 제가 의도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